성평등 의식을 높이려면 평소 습관적으로 쓰는 성차별적인 언어 표현부터 바꿔야 됩니다. 서울시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성차별적 언어를 개선하는 성평등 언어사전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일상에서 자주 쓰는 성차별 언어는 무엇이고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의 입법조사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노영희 변호사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사실 두 분은 일상에서 이 성차별적인 언어들의 피해를 실제 입고 있는 분들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차별적 언어 혹시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성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예. 제 앞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다들 조심들을 좀 하시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무슨 조사관 이렇게 되니까 조심할 것 같아요. 익명 속에 있다 보면 네. 그런 피해를 볼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질문해 주시니까 김여사라는 단어가 오늘 올 아, 때도 이제 운전을 예. 하면서 왔지만 맞습니다. 이제 김여사라는 것이 이제 가장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겪는 그런 예. 언어 차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거기에는 혐오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럼요. 김여사라고 하는 데에서는 네. 어떤 표현들이 그렇게 욱하셨던 적이 있는지 한번. 사실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예. 저는 욱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차별적 언어가 분명히 제 앞에서 많이 행해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 제가 그거를 인식조차 못했다는 거죠. 아, 그런데 이게 아마 대부분의 여성들이 지금 아마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예. 우리 이제 조사관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본인이 하시는 일도 좀 그런 쪽의 일이시기도 하고 공부도 그런 쪽으로 많이 하셨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민감하죠. 민감하게 예. 확인을 하실 텐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살았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쭉 이어온 생활에서 불편함을 못 느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전부 다 나를 비하하는 말이었구나, 아. 나를 성차별하는 말이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예컨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있으니까 뭐 전화 같은 게 오기도 하고 학습지 같은 거 상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저를 부를 때 예. 그냥 어머님이라는 예. 이름으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저를 개인으로, 그러니까 노영이라고 하는 그 개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아이의 엄마 이제 이런 식으로만 예.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성차별적인 언어 표현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예. 또 제가 아이들과 관련이 없는 예를 들면 헬스클럽을 가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회원이잖아요. 예. 근데 나를 그냥 어머니 여사님 이렇게 불러버려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말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아주 절찬리에 상연되고 있는 그 드라마 이별이 떠났다를 보면 거기에서 엄마로서 20년을 살아왔고 엄마 이외에 자기가 사라져버린 사람이다라고 그 주인공을 표현하는 적이 있는데 와, 그게 진짜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엄마로만 살아라. 그래 놓고서는 이제 와서 갑자기 다른 너의 삶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당혹스러워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치겠다고 서울시에서 시민 제안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평등 언어 선정 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608건의 제안을 받아서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될 언어 10가지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얘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은 제안을 해주신 그 단어 무엇인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예, 직업 등 앞에 여를 붙이는 것 씁니다. 여의사, 여배우, 여직원, 여대생, 여교수, 여기자, 여류작가, 여비서, 여군, 여경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시민은 나는 여씨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굉장히 통쾌한 얘기인데요. 직업 등 앞에 붙는 여자를 빼야 된다. 그래서 의사, 배우, 직원 이렇게 불러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이 여라고 하는 말이 수식어처럼 붙는 이 상황은 네. 사실상 과거에 전문직 여성들이 좀 적었을 때 어떤 언어 습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일정 부분 맞죠. 예. 의뢰의 그러니까 기본값이 남성인 거죠. 그러니까 남성일 그렇죠. 것이라고 다 전제를 하고 예, 있으니까. 가정을 예. 하는 거여서 여성이면 굉장히 이례적이다,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이 여자를 붙이는 거는 여자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기도 하지만 더 특별한 거를 요구하는 거기도 해요. 사실은 여의사 아. 그러면은 조금 더 친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허, 라는 예. 거를 요구하는 거기도 하고 여비서 그냥 비서라 그러면 좀 전문적인 그 업무를 좀 공적인 업무를 좀 수행하는 그런 그 프로페셔널을 좀 보여야 되는데 여비서 그러면 괜히 좀 개인 비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서비스나 또는 공감 능력이나 또는 따뜻함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하는 언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성고정관념을 예. 그 강화하는 이런 예. 언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이 문제된 건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늦은 감이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1970년대에 이미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자라는 것은 해외에서 예. 75년도에 예를 들자면 미국 심리학회 같은 경우 그리고 굉장히 그 큰 그 세계적인 학술 출판사죠. 맥밀런 출판사 같은 경우에 75년도에 작가들과 저자들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성평등한 언어를 써라. 예.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의 작품이 출판되기 위해서는 이걸 순화했어야 됐거든요. 아,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은 상당히 좀 많이 좀 뒤쳐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굉장히 진짜 그 날카로운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는 아무런 어떤 그런 부담이 없이 이런 말들을 특히나 기사에서 발견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사의 제목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여라는 말로 그냥 다 뒤덮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노영희 변호사님 혹시 여 변호사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많으세요? 그렇죠. 저한테 여성 변호사라고 얘기를 하고 뭐 예. 여 변호사란 말 하기도 하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변호사로서의 어떤 전문적인 그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좀 예. 성적인 의미가 가미되는 것으로 좀 사실은 느껴지기 때문에 예. 매우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여자도 중요하지만 양자. 아, 맞아요. 뭐 김양, 뭐 미스 김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 있잖아요. 김군 뭐 이렇게 예. 부르고 여자는 김양 이렇게 부르죠. 예, 근데 이제 군보다도 양을 더 훨씬 많이 부르잖아요. 예. 그래서 난 그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좀 불쾌했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그게 많이 좀 없어지긴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성을 부를 때는 뭔가 좀 깔보는 식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호칭들을 붙여서 썼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외국의 그 특히나 영어를 찬양하시는 그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이 영어에서는 남녀가 확실히 구분되잖아 이러면서 찬양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굉장히 섬찟한 말들이에요. 그게 그쪽은 오히려 그런 차별적인 언어들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 옛날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폴리스맨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경찰. 근데 지금은 그렇게 쓰지 않고 폴리스 오피셜하고 쓰도록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표기하고 있거든요. 예. 좀 또 다른 제안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자 고등학교라는 말을 없애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남자 고등학교는 없는데 왜 여자 고등학교만 있느냐? 대학도 남자 대학은 없는데 여대에만 있잖아요. 이런 것들 국어사전에도 등재가 돼 있는데 이런 그 언어들에 대해서는 또 일각에서는 아니 그 여자만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그 항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사관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저도 여고를 나와서 네.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여고니까 여고 아닌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옆에 있던 그 남고들은 남고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것은 여성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우리의 그 과거 역사와도 좀 관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 일단 남성들 아들들을 교육시켰잖아요. 장남들을 그렇죠.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것이 좀 희소한 일이다 보니까 아, 이거 여고 그리고 뭐 여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었는데 이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굳이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저기는 뭐 여고 그럼 여고생에 대한 또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그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예. 특히 이제 여고생들이 좀 그런 소비의 대상인데 이런 예. 의미에서도 그냥 학생으로 예. 우리가 그렇죠 표현하고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옳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제안도 좋은 것 같아요. 왜 굳이 여고만 이렇게 좀 사용해야 되는가?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시민이 뽑은 성차별 언어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서울시 성평등 언어 제안 결과 중에서 처녀 땡땡, 뭐 처녀작이라든가 처녀출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처녀라고 하는 말을 수식어로 붙이는 거 시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녀작을 총각은 못 만듭니까? 왜 총각작은 없습니까? 이런 얘기인데요. 성평등 언어로 대안이 나온 것은 첫 땡땡이라고 하는 거죠. 첫 작품, 첫 출판, 첫 비행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처녀라고 하는 말을 썼던 건가요, 조사관님? 그러니까 전혀라는 의미가 가지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내놓는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의미,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선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뭐 새롭다, 막 신선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굳이 우리가 이제 그 처녀라는 의미를 붙일 필요는 없고 제가 좀 살펴봤더니 이미 2006년도에 처녀작이라는 말 쓰지 말고 첫 작품으로 하자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짚어보고 싶은 거는 문제 제기는 너무나 오래 전부터 되어 왔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안 변하고 있을까? 그러니까요. 뭐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처녀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가지고 있는 숨은 뜻은 성경험이 없는 맞습니다. 여성이라는 예. 뜻이잖아요. 근데 성적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총각이라고 하는 뜻은 성경험이 없는 남성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싱글로 혼자 사는 사람을 말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녀라고 하는 것을 작품이든 뭐든지 앞에 계속 붙였던 것은 보통 이제 그런 걸 쓰는 사람들이 보통 남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예. 이제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내놓는 순결한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이 성경험을 하면 순결하지 않다라고 보는 이데올로기랑 합쳐져 그렇죠. 가지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부적절한 말이라고 보는 거죠. 아니 순결 이데올로기를 왜 여기까지 갖고 와서 붙이는지 참 답답한데요. 또 그녀라고 하는 말, 저도 요즘에는 이 그녀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가 쓰던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일본어로 번역된 것을 갖고 오면서 이런 말들이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변호사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오셨죠.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원래는 남녀를 구분하는 말이 없었다. 3인칭 예. 대명사로서 그렇죠. 쓸 때. 그랬는데 그 외국 문학이 이제 그 한국으로 들어오는 시기에 네. 그 쉬라고 하는 네. 것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논란이 처음으로 이제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게 1926년도 뭐 영도사 좌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 누구 있냐면 이광수, 뭐 김동인, 염상섭 이런 쟁쟁한 문인들이 모여서 네. 우리 그 쉬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번역해야 되겠느냐, 우리 문학에도 이런 걸 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안된 내용이 하나가 그 남자는 그 놈으로 부르고 예. 그 여자는 그 년으로 부르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건 너무 욕 같지 않냐 이래서 결국 그녀라고 하는 말로 그냥 쓰자 이래서 얘기 됐는데 그때 당시 나왔던 얘기가 피녀, 권녀, 그 여자, 그네, 그니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혼잡해서 쓰다가 그냥 나중에는 그녀라는 말로 정리가 됐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사실은 20년 전에 제가 처음 대학교 들어갈 때 얘기 뭐 20년 전 더 됐는데 30년 전도 더 된 때에 금이라고 하는 말을 쓰자라는 얘기가 맞아요. 나왔었어요. 예. 금이. 이거는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거 혹은 남성이라고 하는 걸 특징 짓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걸 지칭하는 말로 쓰자라고 해서 금이라는 말을 쓰자는 얘기가 나왔다가 역시 그게 또 흐지부지 됐습니다. 사실 맞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예. 그것이 현재까지도 그렇게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키거나 뭔가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기까지는 되지 않았었다. 이런 얘기가 외국의 있는 거죠. 경우를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가 2012년도에 예. 그 3인칭 대명사로서 헨이라는 것을 도입했어요. 예. 그 남성은 한이라고 불렀고 여성은 혼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결합해서 헨. 예. 그래서 성별을 밝히지 않는 사람, 성별을 알 수 없는 사람, 굳이 성별을 밝혀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이제 헨으로 인칭대명사로 쓰기로 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때 좀 새로운 국리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성이 양성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양성으로 나눈다는 것도 굉장히 그 폭력적인 네, 그런 맞습니다. 얘기일 텐데 우리는 이전에 그런 성을 가르지 않고 쓰던 좋은 그 어떤 전통이 있었는데 그거 번역해가지고 일본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냥 갑자기 이렇게 더 후진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성차별 언어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유모차와 저출산입니다. 여성이 육아를 도맡아 하던 시절이 남긴 잔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 보십시오. 유모차. 사실 저도 유모차를 많이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게 이상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변에서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이미 남성이 육아를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어떤 언어적 습관이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유아차로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고 저출산, 이 출산이라는 말이 아니라 출생. 다시 말해서 그 인구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만 오인할 소지가 있는 말을 쓰지 말고 출생이란 말로 아이 자체가 적게 태어난다 이런 의미로 쓰자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그렇죠. 유모차라고 하는 것은 모자가 어미 모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은 결국 여성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것도 역시 성차별적 언어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 사실 그런 말 듣기 전까지는 저게 무슨 성차별적 언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우리가 아무런 그 감각 없이 저출산이란 말을 많이 그렇죠. 쓰잖아요. 근데 썼죠, 그 우리가. 배경에는 그 여성에게 책임을 지우는 특히나 그 출산과 그 육아를 여성에게 책임지우는 그런 문화적 습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 그럼요. 그 얼마 전에도 논란이 됐던 그 정치위원 보고서가 있었잖아요. 여성들의 스펙을 낮춰서 예. 빨리 결혼을 시켜서 애를 많이 낳게 하자. 뭐 이런 보고서가 나와서 참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었는데요. 그
근데 굉장히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거 굉장히 그 신선하다라고 평가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젊은 아버지들이 이제 육아를 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하고 싶다. 육아휴직 네. 쓸 수 없는 분위기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남성들이 육아에 참여하고 또 여성들이 애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뭐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뭐 굉장히 여러 여건들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을 개선해야지만 이제 이 저출생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예. 형성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 포털 사이트에서 육아 정보를 모아놓고 그 이름을 맘앤키즈 이렇게 썼던 것을 그렇죠. 부모 아이라고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육아라든가 출산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바꾸고 있는데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맘앤키즈 그러면은 그 키즈라고 하는 이제 아이들은 엄마하고 예. 불가분적 관계에 있으니까 아빠는 거기서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예. 되는 거니까 부모라고 하는 걸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육아에 책임을 져야 된다. 혹은 예. 가정을 같이 돌봐야 된다는 느낌이 나는 거고요. 또 그러면서 또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맘충이라고 하는 말을 또 쓰잖아요, 요즘에는. 예.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뭐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을 주로 하는 말인데 결국 그럴 때도 이제 맘이라고 하는 걸 집어 넣어가지고 예. 그 여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마치 무슨 그 좀 해악을 끼치는 존재인 것처럼 불러던 것도 이제는 좀 그런 용어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완전히 혐오적인 언어니까 그렇죠.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성차별 언어들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몰카 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아주 좋은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자,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특정한 그 상황을 설정해 놓고 예능적 재미를 뿜어내던 한 코너에서 썼던 말이죠. 그 히든 카메라라고 하는 걸 몰래카메라로 번역하면서. 근데 이거는 사실은 범죄잖아요. 성범죄, 몰카 범죄를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말 대신 불법 촬영이란 말을 쓰자. 그리고 리벤지 포르노란 말도 리벤지가 보복이란 뜻이고 포르노라고 하는 말은 이 그 성산업의 하나의 그 콘텐츠인데 실제로 지금 보는 것들은 전부 다 사실 범죄적 콘텐츠를 갖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허락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그러니까 포르노를 유통시키는 게 아니라 범죄적인 불법 영상물을 유통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지적이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얼마나 인간의 경험이 남성의 언어로 다 구조화되어 있는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몰래카메라를 다시 되짚어 보자라면은 처음에 굉장히 그 상황을 난처하게 하고 분노하게 화나게 하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이게 그냥 몰래카메라였어. 그럼 다 같이 이제 웃고 장난이야 이렇게 넘어갔던 그러니까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성에 대한 이 그 불법 촬영을 갖다가 그냥 장난이야, 농담이야, 그냥 좀 짓궂었어. 남자들이 예. 좀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범죄로 인식하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렇죠. 리벤지 포르노에서 이 리벤지라는 것은 복수를 했다라는 건데 예. 우리 사회가 복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누군가 저 사람을 굉장히 억울하게 했구나. 맞아요. 굉장히 화나게 했구나. 예. 그래서 정당하게 복수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던 이게 거죠. 가해자의 언어 아닙니까? 완전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들이 그야말로 너무 이렇게 이것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남성의 경험을 일반화하는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이고 반드시 그 바꿔야 할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그 언론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그래도 자제하고 있는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사실은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많이 소개도 되어 가면서 그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뭔가에 좀 귀를 기울이자라고 하는 예. 그런 운동이나 인식이 조금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식으로 그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던 그 단어들이 주고 있는 그런 가학성이라던가 공격성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보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언론에서도 아마 조금 조심스럽게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4월이었죠. 서울시가 차별철폐라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 행정용어 고치자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미망인이라는 행정용어를 바꾸자라고 했는데 이 미망이란 말은 사실 굉장히 섬뜩한 말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 말이 왜 아직까지 쓰이고 있는지 그 조사관님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아마 그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뭐 불편하지도 않고 뭐 원래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한 번도 이 단어가 뭔지에 대해서 뭐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진짜 뜻을 모르는 분들도 정말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이 단어라는 것은 여성의 삶이 남성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시절이 그렇죠.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성이라는 그 사람이 없어지면 이 여성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리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남성이 경제적으로든 뭐든지 완전히 의존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생겨난 말인데 예. 현대에 와서는 이제 여성들이 독립적인 그 인격체로서 자기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고 남성과 여성은 이제 서로 둘 다 종속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고 평등한 동반자로서의 예. 그 삶을 꿈꾸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정말 걸맞지 않는 그러한 그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망이란 말은 아직 죽지 못한 여자, 그렇죠. 아직 죽지 않은 여자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게 과부라는 말하고 사실 똑같은 말인데 그렇죠. 저는 과부란 말도 매우 좋지 않은 말인데 예. 미망인이라는 말을 왜 사람들이 많이 썼냐면 근데 과부보다 더 심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훨씬 더 뜻으로 보면 더 나쁜 말인데 예. 사람들은 미망인이라고 말을 해주면 좀 더 뭔가 그 사람을 높여 부르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그렇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쓰는 이런 그 단어나 속뜻 같은 것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고 예. 이런 용어 자체는 정말로 없어져야 됩니다. 이건 범죄적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빨리 너보고 죽으라는 죽으라. 얘기잖아요. 예. 왜 넌 안 죽었냐? 그러니까 나는 인도의, 죽었는데. 인도의 사티 이런 풍습이 뜻이죠. 생각나는 거죠. 인도의 예, 사티 순장 풍습이 풍습. 그렇죠. 예.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같이 화형식을 했던 그런 잔재가 남아있는 언어인 거죠. 2012년 당시 화제가 됐던 주말 드라마가 있죠. 넝쿨째 굴러온 당신. 드라마를 많이 하시네요. 저는 뭐 직업 자체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 며느리로 고충을 연구했던 배우가 김남주 씨였는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며느리들은 시댁 식구들에게 도련님, 아가씨, 서방님 하고 높임말을 쓴다. 근데 처의 식구들은 처남, 처제 이렇게만 불린다. 이게 뭐냐? 저는 더 기분 나빴던 게 예. 장인, 장모 이렇게 부르는 게 기분 예. 나빴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시부모님을 시부모님, 시어머님, 시아버님 이렇게 부르는데 예. 남편은 나의 부모님들을 장인, 장모 이런 식으로 하대하듯이 부르는 예.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그 예전부터 이제 있었던 잘못된 관습이 표현된 거다. 근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얘기라도 나오니까 참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애초에 이 한국의 가족 문화가 좀 호칭부터 불평등을 전제하고 있었던 아니, 것이죠. 그럼요. 그 처남, 처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남성들은 아내, 동생들을 처남, 처제 이렇게 굉장히 편안하게 부르는데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면 도련님, 아가씨 이게 예. 자기보다 높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여성이 결혼을 하면은 서열상 가장 맞아요. 낮은 그곳에 위치하게 되는 거. 근데 이것이 이제 호칭들이 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고 뭐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런 호칭들 이제 좀 내려놓을 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호칭으로 쓰십니까 지금 요즘에? 그렇죠. 왜냐하면은 도련님, 아가씨는 사실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말이라고 했는데 예. 사실 남편의 누나를 우리가 보통 부를 때 형님 부르잖아요. 예. 또 그리고 그 배우자는 또 아주버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사실 호칭 외우기도 너무 어려웠는데 예.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조직폭력배와 아주머니의 차이, 아줌마의 차이가 그 공통점이 뭔지 아냐? 아시죠? 잘 모르세요? 예. 첫 번째로는 형님이라는 말을 자주시라. 형님이 있다는 거야, 형님. 아. 네? 두 번째로는 예. 칼을 능수능란하게 잘 다룬다. 아, 예. 또 세 번째로는 이따금씩 애들을 손봐준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끔 큰 집에 간다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우리 호칭하고 다 연결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저희는 제가 그 제일 불편했던 호칭 중에 하나가 서방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예. 서방님이라고 하는 거는 내 남편을 서방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실은. 예, 원래 그렇죠. 그런데 도련님, 그러니까 결혼한 도련님, 그러니까 남편의 동생이나 뭐 예. 이런 사람을 또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예. 되고요. 또 신우의 남편을 또 서방이라고 부를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 서방이야. 그렇죠. 다 내 서방이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매우 불편하더라고요. 뭐 사실 이 성차별적 가족 호칭은 개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에도 이 호칭 개선을 청원한다는 그런 제안이 올라와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 좀 외국 사례를 좀 볼게요. 젠더 예. 페어 랭귀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성평등 언어인데 이 젠더 페어 랭귀지를 1998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한번 배포를 했고 2008년도에 유럽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또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구인 광고할 때 그리고 이제 공공 그 행정 용어에서 반드시 성평등 언어를 써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그 아까 전에 살펴봤던 그런 성차별적인 언어, 그 편견을 조장하고 그리고 성 전향성을 강화하고 예. 서열을 매기는 이런 언어들을 좀 규제하는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아니 그런데요, 사실은요 방송까지 나서가지고 예전에 이런 식의 호칭이 올바릅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저런 걸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성차별적인 그런 그 방송 양태였나 이런 것들을 좀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는요, 그 이런 문제보다 학교 내 청소년들의 혐오 표현들, 이 지금 차마 입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든 그런 혐오 표현들이 막 사용이 되는데 왜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게 됐는지 우리 조사관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성장할 때와는 너무나 다른 그 온라인 문화인 네. 거죠. 손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놓지 않고 SNS로 실시간으로 뭐 재밌는 거 공유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규제가 지금 별로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혐오 표현 같은 것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재미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주변의 친구들이 사용하니까 이게 좀 문제적이다. 이게 굉장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예.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청소년들 이게 뭐 표현의 자유도 있죠. 청소년들이 자신이 뭐 생각하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표현과 어떤 그 혐오 표현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빨리 좀 시작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그런데 그런 이런 게 생각을 이제 유튜버들이라든가 BJ죠. 미디어를 통해서. 1인 미디어를 네. 통해 가지고 이제 유포돼서 사실 이 1인 미디어들에 대한 언어 규제 시급하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 BJ들이 하는 뭐 언어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내놓는 컨텐츠도 사실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렇죠. 이제 문제는 그것을 시청하는 아이들이 그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구분하는 능력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네.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연배 여가부 장관도 6월 22일인가요? 그때 당시에 이 초등학생에게까지 만연되는 성차별적 언어나 이런 그 말들을 좀 우리가 고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은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래서 좀 기다려서 지켜봤는데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네.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BJ든지 뭐 유튜버든지 간에 지금 방송통신 뭐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들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빨리 시행령이라도 고쳐서 그들을 규제하고 네. 그런 나쁜 말을 쓰거나 나쁜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네.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꼭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을 아예 고정해 두는 그런 식의 표현이나 언어들. 우리 한번 만나보실까요?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씩씩해야지 그건 일로 왜 울어? 뭐 여자가 다소곳하지 못하고 왜 말대답이야? 무거운 건 남자가 좀 들어줘라. 뭐 니네 엄마 도대체 집에서 하는 게 뭐냐? 뭐 남자애가 쓸데없이 부업을 왜 이런 식의 표현들 이제는 완전히 좀 잘못된 표현이라는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론이라든가 혹은 지자체에서 이런 역할들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누가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남성들이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아직 그 한국 사회에서 좀 그 권력을 좀 가지고 있고 결정권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남성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아까 여기 뭐 여러 곳에서 할 수 있죠. 방송도 좀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뭐 이럴 때 우리가 그럼 누구의 기준으로 이거를 좀 할 것인가 이거에 네.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는 아까 그 표현 그 화면에 나왔었는데 그 중에 두 개 정도는 제가 사실은 좀 쓰다가 좀 멈칫했던 표현들이 예. 있어요. 남자가 씩씩해야지 뭐 왜 우냐 이런 거 산의 하고. 새끼가 왜 울어? 저희 아버님이 산의 그런 새끼란 말을 말은 제가 안 쓰지만 저희 아버님이 그런 말을 갖다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한테 써가지고 그쵸? 제가 깜짝 놀랐고 네. 아버님 국어 선생님 출신이신데 왜 그런 말을 쓰셨냐고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한 적이 저기도 있어요. 무거운 건 남자가 좀 들어줘라 이런 예. 얘기해서 저도 모르게 쓴 적이 예. 썼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그런 성차별적 말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을 못했다니까요, 대화가 진짜로. 예. 뭐라고 말을 못해요, 진짜. 이번에 이제 서울 여성가족재단에서 성평등 언어사전 이제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지자체 그리고 언론 열심히 노력을 해서 특히 또 학교, 공교육 그 공간 안에서도 노력을 해서 이런 성차별적인 언어를 우리 삶에서 좀 몰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합니다. 지금까지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의 입법조사관 그리고 또 노영희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